8월 26일 폴란드가 한국 방산업체와 약 7조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7월 말 맺은 총괄 계약에 대한 첫 이행 계약으로 모두 이행된다면 전체 계약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총괄 계약 당시 폴란드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기를 주문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번 계약은 지난 1970년대 태동했던 한국 방위산업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무기 수출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올해 상반기 아랍에미리트와 약 4조 2천억 원대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국산 단일 무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체결을 기록한 데 이어서 이번 폴란드와의 계약으로 올해에만 2번이나 방산 최대 수주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방산 매체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부가 다연장 로켓포 천무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실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그리고 공동 개발에 관해서 한국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개발한 천무 로켓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폴란드의 무기 도입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요. 폴란드가 기존에 사용했던 미국 그리고 바로 옆 나라의 독일 무기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 나라인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호주, 노르웨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산 무기 수출 훈풍이 불자 외신도 한국 방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CNN은 폴란드, 호주와의 무기 계약으로 한국이 방위산업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한국 방산이 잇따른 해외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한국의 방산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폴란드의 이번 대규모 무기 수입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에 점령당했던 아픈 과거가 있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죠. 폴란드는 위치상 러시아에 맞선 서방의 최전방, 다시 말해 나토의 창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때문에 폴란드는 5년 안에 병력을 현재 15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강하고 현재 GDP의 2.4%인 군비를 내년까지 나토 회원국 최고 수준인 3%까지 늘리고 향후에는 GDP의 5%까지 계속 증액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가운데 찾은 무기 구매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사실 폴란드가 처음부터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개전 직후였던 지난 4월, 독일은 폴란드 정부가 보유 중인 옛 소련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된다면 레오파드 전차로 전력 공백을 대체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유는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고 있어서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폴란드를 통한 우회 지원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각종 전차, 자주포 등 약 2조 4천억 원어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됩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서 무려 3번째로 큰 규모의 지원이었는데요. 문제는 이후에 독일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력 공백을 대체해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레오파드 전차 20대만 제공한 건데요. 심지어 그조차도 수리하는 데만 1년 이상 걸려서 실전에서 사용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폴란드와 같은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독일 국방장관은 푸마 보병 전투 차량 350 가운데 150대만이 지금 당장 작전 투입이 가능하고 타이거 공격 헬기 51대 중에 9대만이 비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고요. 독일을 대표하는 방산기업인 라인메탈의 아르민 파퍼가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상태라는 자주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서독 통일 이후 군사력 증강에 소홀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폴란드는 원하는 성능을 지닌 장비를 원하는 시간과 규모에 맞춰서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오랜 인연이 있는 미국에서도 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체결한 미국 최신형 에브라함스 전차 250대 도입은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하고 미국이 러시아와 나토 간 확전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서 F-16B 전투기 제공도 사실상 거절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폴란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력 공백을 메워줄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했고 조건에 부합했던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무기의 우수한 성능과 신속한 공급 능력, 다양한 지원책 등이 이번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고 빠른 AES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이런 성공 요인에는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한 막대한 국방 예산과 그에 준하는 국방력이 바탕이 됐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유럽 등 군사 강국들은 전차, 자주포 같은 재래식 무기를 대량 생산할 필요가 없어져 30여 년간 생산 규모를 축소시켜 왔었죠. 반면에 70여 년간 북한과 대치 상태에 있는 한국의 경우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 산업 체계를 꾸준히 갖춰 왔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 수준의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빠른 공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실제 대전차 미사일 현궁과 미국의 제블린을 비교했을 때 유도 방식, 탄두 위력 등 성능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가격에서는 3분의 1가량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리, 톰 코번 연구원은 군사매체 기관 글에서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위력이 매우 강력한 대안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한국의 K9 자주포, K2 전차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K2 전차, 일명 흑표는 미군의 주력인 M1 에브라함스 전차와 견주는 정상급 전차로 평가받고 있고요. K9 자주포는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서 실전에서의 화력이 입증됐고 이미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A-50 경공격기는 F-16 개발업체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해서 기종 전환 훈련이 6시간 만에 가능하다는 점, 부품도 대부분 호환돼서 유지 보수에 유리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주요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안고 있는 무역 제재 위험이 없다는 점도 역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냉전 의물로 여겨지던 한국 방위 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최근 5년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수출 증가율이 직전 5년 대비 177% 가파르게 증가한 건데요. 특히 지난해 무기 수출액은 7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면서 평균 50억 달러였던 수입액을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올해는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그리고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했고요. 현재 협의 중인 호주,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계약이 체결된다면 올해는 작년보다 두세 배 이상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한국 방산 수출은 세계 5위권에 진입하게 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세계 8위를 유지하고 있죠. 한국 방산의 상승세에 일본 언론 매체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하나로 뭉쳐서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입지를 쌓고 있는 한국 방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무기 수출국이 바로 한국이라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가파른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방산을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폴란드와의 계약 체결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폴란드를 교두보 삼아서 유럽 시장을 공략할 기회가 생겼고 외교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러시아와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에너지 수급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또 무기는 사용 대상이 된 다른 한쪽의 공포와 반감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단순한 산업이 아닌 인권 문제, 국제정치 등의 맥락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과연 한국 방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